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자 톡톡 사연의 애청자예요. 나름의 다사다난한 어린 시절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만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로는 새로이 가정을 꾸리는 재미로 또 새로움으로 살아왔네요. 친정 집안이 조금 가난한 편이었어요. 일남일녀 집안이라서 집안이 단출할 법했으나 친정 부모님께서는 조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였어요. 제 친할아버지의 친할머니 말이에요. 제가 5살 되던 해부터 두 분을 저희 집에 모시며 살게 되었죠. 집은 경기도의 가장 아랫자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지명만 경기도이고 수도권일 뿐 사실상 집안인 수준이었으며 논밭이 즐비한 시골 동네 수준이었네요. 저는 남동생을 둔 누나였어요. 조부모님께서는 저보다 남동생을 훨씬 더 아끼며 유별나게 대해주셨는데 특히나 친할머니께서 그렇게 구셨어요. 어머님, 너무 그렇게 손자만 예뻐해주지 마시고 손녀 예쁜 것도 좀 알아주세요. 이번에 학교에서 받아쓰기도 90점 맞았대요. 한 개밖에 안 틀렸대요. 정말 기특하고 대단하죠? 90점? 100점 맞을 수도 있었는데 90점만 받아왔다는 소리겠지. 에잉, 하여간에 계집애가 한 끗 차이로 어설프고 부족하구나. 하는 집마다 영 내 마음에 차지를 않아. 그 때문에 친정엄마께서는 너무나도 속상해하셨어요. 예전에는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근무를 하던 시절이었고 초과 근무니 뭐니 하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정아빠께서는 일을 나가시느라 거의 두문분출하던 시기였고요. 공장에서 단순 반복 작업 일을 짧게 하셨던 친정엄마만이 집안 상황을 들여다보실 수 있었어요. 여유롭지 않았던 형편, 반찬의 수준은 늘 거기서 거기였지만 맛있는 요리가 생기면 저는 무조건 가장 뒷전이고 남동생은 대우를 받았죠. 저랑 남동생 둘이 먹으라고 친정엄마께서 간식을 만들어 놓고 일을 나가셨건만 친할머니께서는 그걸 숨겨놓으셨다가 남동생한테만 다 주셨어요. 그걸 알고선 친정엄마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저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시는 그 손길이 너무 서글픈 듯해서 정작 저는 제 서름을 토로하지 못했던 것만 같아요. 저보다 고작 1살이 어려서 연년생이었던 남동생은 받아쓰기 점수를 개판으로 맞아와도 친할머니께서는 영특하다. 앞으로 실력이 늘어날 일만 남았다. 고 하셨지만 동그라미가 가득한 저의 시험 결과지를 보시면서는 못마땅하다는 듯 입술을 실룩거리셨죠. 저것이 어디 자기 동생의 길을 눌러놓으려고 온통 작정을 했구나. 어디 감히 주제도 모르는 계집애가 남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망쳐놓으면 안 되는데. 맹세코 저는 친할머니께 해가 될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었고요. 어른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이나 큰 실수를 한 적도 없었네요. 다만 저는 손자가 아니라 손녀라는 이유로 다 키워놔봤자 출가 외인이 되어 집안의 대를 잇지도 않을 여자라는 이유로 친할머니께 멸시를 당했으며 친할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받았던 거예요. 저는 제가 미움만 받고 예쁨을 받지 못한 아이라고 자라는 동안 계속 생각을 하게 되었기에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소심해져 갔던 것만 같아요. 친할머니께서는 제가 기가 살면 남동생의 기운이 죽는 거라고 주장하셨고요. 저는 집안에서 문지방을 밟을 수도 없었고 마음대로 먹을 걸 찾아 먹을 수도 없었어요. 다 금지당해 있었거든요. 그러나 남동생은 제재 한 번을 받지 않고 청상천하 유아독존이 되어갔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어렸던 남동생의 눈에도 다 보였던 거예요. 조부모님의 서열이 더 위라는 것을. 그 두 분의 말씀에 결국 꼼짝 못하고 따라야 하는 친정엄마의 위치를 말입니다. 남동생은 머리가 클수록 막 나가기 시작했죠. 저를 우습게 깔보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라 놀랍지도 않았고요. 친정엄마께도 막말을 퍼부으며 심지어 명령조로 말을 해댔어요. 남동생한테 친정엄마께서 잔소리를 하시던 상황이었는데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한참 듣고 난 남동생이 씩씩거리면서 친정엄마께 이렇게 말하였어요. 엄마,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면 할머니한테 다 이른다. 할머니한테 엄마 혼내달라고 다 말할 거야. 그러면서 손을 위로 확 치켜들더군요. 마치 친정엄마를 당장이라도 한 대 칠 것처럼 말이에요. 친정엄마께서는 몹시 충격받으신 듯 보였고 몰래 그 광경을 훔쳐봤던 저 역시도 많이 놀랐어요. 그 다음날 친할머니께서 친정엄마를 나무라셨죠. 별것도 아닌 일로 애 잡지 말라고요. 그러니 점차 친할머니와 친정엄마 사이에는 감정의 골 같은 게 깊어지고 말았어요. 친할아버지께서는 철저한 방관자였고 친정아빠는 집안일에 신경 쓰기 싫어하시며 거의 공기처럼 지내셨네요. 남동생이 밥상 위에 올려진 반찬통을 실수로 바닥에 몽탕 엎어버렸을 때 억울하게도 제가 혼났는데요.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친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남동생을 이길 수 없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지어 좋은 행동을 한다 해도 오로지 미움만 계속 받을 뿐인 허수아비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요. 갈수록 저는 집안에서 말수를 잃어갔고 남동생에게 등을 걷어차이거나 머리를 후려맞아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지경이 되었어요. 반응을 보여봤자 상대만 신나는 일이더라고요. 친정엄마께서는 조부모님 그리고 친정아빠와 점차 갈등을 빚어갔고요. 남동생을 보면서도 어느새 친정엄마께서는 애정어린 착착함이 묻어났던 이전의 시선과 달리 무심하면서도 많이 지친 눈빛을 하고 계셨어요. 그걸 제가 알아차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친정엄마께서 저를 집 밖으로 불러내시더니 둘만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이야, 만약에, 아주 만약에 말이야, 엄마랑 이 집을 나가서 살면 어떨 것 같아? 여기서 멀리 떠나서 엄마랑 둘이 따로 살게 되는 걸 어떻게 생각해?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좋아. 그런데 엄마는 우리 청이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줬으면 해. 오늘부터 깊이 생각을 해줘. 엄마의 부탁이야. 알았지? 곰곰이 친정엄마의 발언을 곱씹어보던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얼 뜻하는지 알아버렸으니까요. 제 나이 12살, 요즘에야 초등학교 5학년들도 알 거 다 안다고 하지만 당시에 저는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무작정 겁부터 났고 심장이 두근두근 돼서 깊은 고민을 할 수도 없었답니다. 그 후로 저는 친정엄마의 눈치만 살살 보면서 지냈죠. 그리고 종종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건 주로 친정엄마께서 저를 두고 어디론가 사라지셔서 제가 나머지 가족들로부터 모진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었죠. 불안한 마음만 안고 지내던 중이었는데 어느 깊은 밤중에 친정 부모님께서 싸우시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좁은 집, 게다가 방음도 열악했기에 다 들릴 수밖에 없었죠. 때때로 악몽에 시달리느라 잠을 설치던 시기였던 저였기 때문에 더욱 눈이 떠졌었고요. 살그머니 현장에 다가가 보니 친정 부모님께서 감정적으로 말씀을 주고받는 중이셨고 이윽고 친할머니께서 합류하시더니 친정 아빠의 편을 드시는 게 보였어요. 친정 엄마를 향해서 오라질 년, 나긋나긋하게 굴지 못하고 되바라진 년. 이렇게 친할머니께서 욕을 하시는 모습에 저의 주먹에는 힘이 들어갔고요. 내내 잠자리를 뒤척거렸던 그 밤이 지나고 이튿날 친정엄마께서는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셨네요. 정이야, 너 아빠랑 살래? 아니면 엄마랑 살래? 엄마랑 살면 대신에 여기를 떠나야 돼. 전학도 가야 하고 친구들도 새로 사귀어야 돼. 엄마는 우리 청이가 하고 싶다는 대로 따라줄 생각이야. 난 엄마랑 살 거야. 아빠랑 살면 여기에 내가 남아야 되잖아. 엄마 없이 남겨지는 거잖아. 나 무서워. 상상만 해도 무서워서 싫어. 그러니까 엄마를 따라갈 거야.
엄마, 나 두고 떠나면 안 돼? 나 꼭 데려가야 돼? 알았지? 가족들과 사는 집에서 무서워하다니. 청이야, 엄마가 정말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엄마가 너무 아둔하고 못나서 너에게 이런 환경을 준 것 같아서 미안해. 이렇게 안 살아도 됐을 텐데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청이가 걱정 없이 웃으면서 살았을 텐데. 친정 엄마께서는 숨죽여 흐느끼셨어요. 그리고 저는 13살이 되던 초겨울에 그 동네를, 나머지 가족들을 떠났습니다. 재채기 한번 편하게 마음 놓고 할 수 없었던 그 집을 떠나던 날, 남동생은 무척 신이 나 보였어요. 엄마랑 누나가 떠나면 집에 자기 공간이 많아지니까 좋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살게 돼서 행복하다고도 그랬고요. 기분이 정말 묘하더군요. 남동생과 저는 남매로 태어났으되 남매 간의 끈끈함이나 한 가족으로서의 애정이 서로에게 없었네요.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남매 사이를 갈라놓았으며 또한 모자 사이를 갈라놓았던 친할머니께서는 친정 엄마와 제가 떠나는 모습을 보지도 않으셨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 빨리 썩 꺼져버리라고 말씀을 던지신 게 전부였죠. 만약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다면 친정 집안의 모습이 어땠을지 가끔은 의미 없는 가정을 하고는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그런 듯해요. 의기양양하게 굴었던 남동생은 막상 친정 엄마께서 돌아서자 갑자기 울상이 되어서 쫓아왔었어요. 엄마, 그럼 이제 진짜로 다시 안 오는 거야? 나 안 보는 거야? 왜? 엄마, 그냥 안 가면 안 돼? 가지 마. 그러자 친정엄마께서 부드러운 동작으로 남동생의 손길을 떼어놓으시더니 남기신 말씀이 엄청났네요. 정석아, 네가 이러면 엄마가 할머니한테 혼나. 엄마는 더 이상 할머니한테 혼나고 싶지 않아. 우리 청석이는 똑똑하다고 매일 칭찬받는 아이니까 엄마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지? 미소 지으면서 친정 엄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남동생은 무척 당혹한 듯 보였어요. 저는 충동적으로 친정 엄마의 손을 붙잡아 버렸고 맞잡은 손에 따라붙은 남동생의 시선을 느끼며 그대로 떠나버렸죠. 나중에야 안 것이지만 조부모님께서는 친정 엄마와 제가 떠나버리면 친정 아빠에게 좋은 여자를 구해다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다더군요. 어른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방진 며느리와 쓸모없이 눈에 거슬리는 손녀 따위 없어져도 조부모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으셨나 봐요. 친정 아빠께서는 워낙 당신의 부모 말씀이면 따르는 분이셨으니 이견이 없으셨겠죠. 저는 친정 엄마와 함께 멀리 외갓집 근처에 다다랐고 그 동네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어요. 가난했고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안하였어요. 하도 당하고 살았던 것에 후유증이 있었는지 저는 친할머니와 비슷한 외모의 어르신만 보면 몸이 얼어붙곤 하였네요. 또한 남동생처럼 느껴지는 그 또래의 남자애가 시끄럽게 떠드는 목소리가 들려오면 속이 울렁거렸고요. 제 길을 어떻게든 눌러놓으려고 혈안이었던 그 사람들의 노력이 꽤나 먹혔던 셈이 되고 말았었네요. 친정 집안이 가난한 데다가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이걸 저의 약점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제가 4년제 대학교가 아니라 2년제 전문대 대학교를 나온 사실이라든가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다든가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멋진 직장 간판을 달아본 적이 없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나이가 차게 되자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못 가진 것이 저는 희한하게 더 신경 쓰이더군요. 어렸을 때 하도 집안에서 온갖 멸시를 당하고 살았더니 가족에 대한 것이 큰 자국으로 저에게 남았던 듯 싶어요. 시댁은 아주 보통의 집안이었어요. 남편이 장남이었으며 아래로 남동생이 있는 이형제였고 집안이 부유한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가난하다고는 볼 수 없는 평범함이었네요. 겉으로만 봐서는 결코 상상이 안 되었던 건데
남편도 저랑 비슷한 상처를 안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집안 사정으로 남편은 어릴 적에 친척집에 맡겨졌었대요. 친척집을 세 군데 옮겨가며 횟수로 10년을 살았다는데요. 그때마다 학교도 옮겨 다녀야 했고요. 이러한 경험 때문에 남편은 사람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기를 괴롭혔던 친척 형들에 대한 분노와 그 시절 무력하게 대항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남편의 안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사람이 내성적이면 내향적인데 재미가 없고 소심할지언정 진중하고 우직한 성격의 소유자랍니다. 한번 마음을 연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상대한테는 한없이 잘해주기도 하고요. 남편하고 처음 교제를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설마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의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옛날부터 꿈꿔온 일인 동시에 가장 두려운 어떤 것이기도 하였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에게서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던 날 밤에 저는 꿈에서 친할머니를 뵈었어요. 꿈속에 저는 작은 어린아이였고 친할머니께서 저에게 모진 말씀을 끝없이 쏟아내셨죠. 그런 친할머니를 피해서 도망치던 제가 고꾸라졌어요. 어디선가 튀어나온 남동생의 발길질에 제가 넘어졌던 거였죠.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등은 땀 범벅이 되어 있었죠. 아직도 과거 속에 제가 발목이 잡혀있는 기분이었어요.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조금은 떨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가 되자 갑자기 머릿속이 싹 거쳐버렸어요. 내 구질구질한 과거에게 보란 듯이 결혼을 해버려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한테 연락을 했죠. 저녁에 만나자고 말이에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다 털어놓았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가족이란 저에게 무척 복잡한 단어라는 것을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으며 동정도 위로도 비난도 하지 않고 그저 제 손을 꼭 맞잡아 주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랑 결혼하겠다고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든 그래서 얼마나 자신감이 없든 간에 그건 저의 생각이고 판단이며 상대방에게는 제가 최고의 신부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응원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받으셨다가 예후가 안 좋아졌던 경우에 속하였고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지내셨었답니다. 시아버지께서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실 때 제가 몇 번 찾아가서 뵌 적이 있었어요. 초반에는 남편하고 둘이 함께 갔었는데 어차피 병원도 알고 병실이 어딘지도 알겠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저 혼자도 갔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그럴 위인이 못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시아버지가 편하게 느껴져서 그리 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오래 못하셨기에 제가 이야기를 풀어드리면 가만히 듣고 계셨는데요. 저는 저의 이런저런 속내를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았고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적적함을 달랠 수 있으니 저를 무척 반기셨어요. 하루는 제가 시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저는 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늘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게 일쑤였죠.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 댁에 가까이 살게 되었을 때 유독 외할머니께 잘 보이고 싶어서 오만 노력을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쩌면 아버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예전에 미움받았던 저의 과거를 보상받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제 마음 편하자고 아버님을 이용하는 꼴이 된 거라면 죄송해요. 그랬더니 그때도 여느 때처럼 제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셨던 시아버지께서 입술을 천천히 떼시더니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었네요. 그 미친 노인네들이 다 있구나. 내가 저승길 떠날 때 그 노인네들 발모가지를 붙잡고 떠나봐. 노잣돈은 이미 너에게 받았으니 말이다. 네? 저는 아버님께 돈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아무래도 뭔가를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면서 들고 왔던 거라곤
아버님께서 부탁하셨던 얇은 시집 한 권이 다예요. 네가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떠들어준 이야기들 말하는 게야. 그걸 내가 노잣돈으로 삼았어. 내가 떠날 저승길이니 노잣돈으로 삼는 것도 내 마음이지.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순간 저는 눈앞이 삼식간에 뿌해졌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차오른 것이었죠. 갑자기 울어서 죄송하다며 눈물을 벅벅 닦아냈더니 시아버지께선 저에게 그러지 말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조용히 눈물을 떨구었더니 굳이 그렇게 울음을 참고 살지 말라고도 해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소리내서 울면 친할머니께 머리를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의 철저한 교육하에 입 꾹 다물고 숨을 안으로 밀어넣으며 조용히 우는 습관을 들였거든요. 저에게 소리내서 울어도 괜찮다고 말을 해준 사람은 인생에서 시아버지가 처음이었어요. 그날 저는 후련하게 울어봤네요. 사실 제가 결혼식으로 올린 건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예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 살림 차리는데 큰 도움을 주셨어요. 어머님,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민망한데요.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다는 거, 며느리감으로는 절대 아니라고 여기셨다는 거, 제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요. 저를 결국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마음에 안 차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노력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게요. 아휴, 그것도 처음에나 얘기지. 지금에 와서는 내가 너를 어찌 받아주지 않을 수 있으랴. 환자 보기가 얼마나 힘든데 간병 앞에서는 효심도 우애도 뭣도 없다고 하잖니. 우리 그 양반 몸이 안 좋아서 지난 수년간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어했는지 그걸 알면서도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점차 괴로워져서 모른 척 외면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 네가 마지막 그 양반의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어. 네가 이제 우리 집안 식구가 되었고 맏며느리로 들어왔으니 내가 편히 하는 말이지만 네 아랫사람이 작은 며느리 돈 있고 사는 게 풍족하면 뭐라니? 지 시합이 아파서 들어앉아 있는 병원에 한 번 얼굴을 들이밀 줄 모르는데 그거 보면서 네가 진정 됨됨이가 좋아 보이더라. 비교돼서 더 그렇더라구만. 우리 그 양반 숨 거두기 전부터 이미 너는 우리 며느리였어. 너도 참 다 알면서 그러니?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진솔한 마음의 교류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기분이 들었던 듯 싶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친정엄마와도 잘 지내셨죠. 어딘가 인생의 달관을 하신 듯 초연하신 친정엄마, 그리고 매사 허심탄회한 자세를 고수하시는 시어머니는 비슷하면서도 통하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겠죠. 해준 것 하나 없건만 시집을 알아서 잘 가니 신기하고도 기특해 죽겠다며 제 결혼에 친정엄마께선 눈물바람으로 기쁨을 표현해 주셨네요. 결혼 직후에는 외할머니를 모시고 저랑 남편이랑 바닷가도 가고 공기 좋은 산골짜기도 가고 그랬고요. 건강하셔서 아직 거동이 가능하실 때 어디든 모시고 가고 싶어서 그리에 있던 것인데 아직까지도 정정하세요. 매년 더 늦기 전에 앞도 안 보이고 걷기도 어려워지기 전에 어디라도 한 번 더 다녀오고 싶다고 외할머니께선 말씀하시는데 정작 건강 상태가 너무 좋으시니 모두가 신기해할 따름이랍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할아버지께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딱 이때부터 친할머니의 치매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원래는 치매가 좀 있으셨어도 댁에서 지내시며 일상생활 보내시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친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직후부터 치매가 확 심해져서 시설의 도움 없이는 힘들어졌다고 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할머니께선 전문 시설로 들어가셨죠.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나올 수 없는 그곳으로요. 그렇게 되자 친정 아빠께서는 무척 원망을 하셨고요.
원망의 대상이 뭐였냐고요? 달리 있겠나요? 친정 엄마와 저였죠. 저희 두 사람이 옛날에 떠나지만 않았어도 인생이 이따위로 흘러가진 않았을 거라면서 친정아빠께선 분개하셨답니다. 그 애지중지하는 남동생은 어째서 자기의 조부모와 부친을 부양하고 있지 않았는가를 따져보자면 본인의 코가 석자라서 그랬더군요. 학교 다닐 때도 교우관계를 어려워하고 학업 성적도 개판이었던 제 남동생은 성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자잘한 사고를 그렇게나 쳐댔대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정말로 감옥에 갈 뻔했다고 합니다. 남동생이 친 사고로 들어간 합의금만 해도 피눈물 날 만큼 커다란 금액이라고 하니까요. 보통 사고 뭉치가 아니었던 것이죠. 철은 안 들고 나이만 먹은 남동생은 대학 졸업이나 취업은커녕 집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는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그나마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하였죠. 주 3일 근무로 평일 야간 시간대라고 했어요. 사람을 가장 적게 마주칠 수 있는 근무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거라도 하면서 바깥 공기 마시고 몇 푼이나마 버는 게 신기하고 다행이라며 친정아빠께서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러길래 애를 그렇게 키우지 말지. 내가 그토록 말했었는데 경고했었는데 애를 무작정 싸고 돌면서 그릇된 행동도 옳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애를 영영 망치는 길이 될 거라고. 그런데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 내 말은 무시했었지. 오히려 나보고 입 닥치라고 그랬었지. 애는 잘못이 없어. 잘못 크도록 만든 어른들 잘못이야. 친정 엄마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화를 내고 계신 것과 다름없었어요. 그 일치마 앞에서 친정아빠는 고개를 숙이실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친정아빠께서도 떳떳해 하실 게 없었죠. 저희 모녀가 집을 떠나던 이후로 친정아빠께서는 웬 젊은 여자를 어디선가 데려오셨다더군요. 잘하면 재혼할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요. 그런데 친할머니와 그 젊은 여자가 며칠 안 지나서부터 엄청나게 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운데 낀 친정아빠께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상황을 방관하셨고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사라지셨대요. 친할머니께서 거의 당신의 평생 동안 애지중지해 오신 옷가락지로 훔쳐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돈이 될 만한 거라면 모조리 챙겨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저도 친할머니의 그 옷가락지가 뭔지 알고 있는데 도둑 맞았다는 그 얘기에 놀랐네요. 배신당한 충격에 친정아빠께서는 의욕을 상실하셨고 친할머니께서는 가슴을 치고 우셨으며 집안 분위기 개판이라고 그때부터 친할아버지께서는 엄청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셨고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남동생은 고스란히 보면서 살아온 거죠. 좋은 영향을 받았을 리가 없어요. 친할머니께서 완연해진 치매로 시설에 들어가신 날 친정 엄마와 함께 오랜만에 그 지역을 찾았던 저는 어쩌면 친정 아빠나 남동생과 다시 교류를 하며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슬며시 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사과를 해준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준다면 그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친정 아빠께서는 저희 모녀에게 오만 난리를 쳐대셨고 100만 원을 뜯어내고 나서야 진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는 네 동생 안 불쌍하냐는 질문을 몇 번이고 하셨죠. 지금은 내가 사지멀쩡하다지만 몇 년만 지나봐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때는 네가 나 부양해야 될 테니 잘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라.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럴 의무가 있을까요? 어디서 그런 건방진 질문하고 자빠진 거야? 자식이니까 부모를 부양하는 게 당연하지. 아빠는 그럼 부모인데 자식인 저한테 대체 왜 그러셨어요? 제가 조용히 내뱉은 말에 친정 아빠께서는 아무 답변도 못 하셨네요. 일어나시더니 돌아서시면서 작게 욕을 하신 게 다였어요. 남동생은 잠깐 얼굴을 본 게 다였고요. 솔직히 낯선 기분이 더 앞섰기에 이런 제 스스로가 이상한가 싶어서 남편에게 고민 상담을 받기도 했어요. 남편에게는 저처럼 남동생이 있어요.
시동생은 얼굴이 잘생긴 편이고 키도 큽니다. 무엇보다 대학을 좋은 데로 나왔어요. 그래서인지 꽤나 사는 집안의 여자를 만났고요. 저희 부부보다 먼저 결혼을 하였답니다. 이런 표현을 막 써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느낀 바를 그대로 써보자면요. 시동생의 아내인 제 동서는 성격이 정말 더럽습니다. 제가 동서보다 나이도 더 많고 손윗 사람인데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랬네요. 아, 난 저런 울상 딱 질색. 저렇게 음울하고 조용한 사람 싫더라. 뭔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도 속이 꽉 막혀서 답답해지는 느낌? 동서가 저를 겨냥해서 던진 말이었죠. 저를 두 번째로 본 자리에서 그랬었어요. 점차 친분이 쌓여가면 그럭저럭 괜찮은 사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순전히 제 희망사항이었을 뿐이었고 완전히 착각이었더군요. 동서, 다음 주 주말에 다 같이 강원도 가기로 한 거 말이야. 점심 때 가기로 한 닭갈비 집을 봤는데 내가 굳이 비교를 하려고 따로 찾아봤던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 근처에 다른 닭갈비 식당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 근데요? 뭐요? 어쩌라고요? 본론만 딱 말하세요. 서론이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내 말은 가기로 한 곳 말고 거기 바로 근처에 있는 다른 집은 어떨까 싶어서 맛이나 양은 집집마다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새로 본 집이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고 무엇보다 위생적이더라고. 와, 정말요? 그걸 형님께서 알아보신 거예요? 멋지네요. 별거 아닌데 고마워. 그럼 내가 본 집으로 가는 걸로 할까? 아니요? 제가 봤던 대로 그냥 가요. 이왕이면 그 지역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데로 가는 게 장땡인 거 몰라요? 관광지 안 가봤어요? 모르면 그냥 닥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능력도 없으면서 주저리 나대는 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나요.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또 이지랄하시네.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법인데 동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의 심장을 후벼 파더라고요. 괜히 저만 보면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위아래로 흘기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굴지 말라고 하시니까 귀찮다는 표정으로 아, 네. 하더군요. 동선의 집안이 시댁보다 형편이 넉넉한 데다가 동서의 성격 자체가 워낙 드세다 보니까 독불 장군이 따로 없었어요. 우연히 알게 됐는데 자기랑 친한 친구들 같은 상대한테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의 외향적인 성격이나 화법이 쾌활하다는 장점으로 비칠 정도였어요. 저한테는 막말, 째려보기, 비웃기만 하는 동서였기에 내심 놀랐네요. 상대 가려가면서 그렇게 군다는 것이었죠.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는 말처럼 말이에요. 동서가 말하기를 자기는 구질구질한 게 딱 질색이라고 했어요. 멋지고 폼나는 것만 따라가는 게 자기의 인생이라고도 말했죠. 그래서 저처럼 구질구질한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등 가진 것 없는 주제에 노력도 하지 않아서 늘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무르며 살고 남한테 손 벌리고 기생하는 것도 잘해서 공부나 자기 개발에는 관심이 없지만 나랏돈 공짜로 타먹을 게 어디 없을까 싶어서 복지 정책에만 관심이 많다며 저를 신랄하게 까내렸습니다. 제 인생의 시작점이 어떠했는지 지나온 과정들이 어떠했는지 모르니까 동서는 그렇게 저를 비웃으며 욕할 수 있었겠죠.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저의 사정을 동서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마구 짓밟을 대상으로서의 저란 존재가 동서는 필요했을 뿐이니까요. 제가 얼마나 발버둥을 쳐가면서 노력을 다해 살아왔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진 않았습니다만 동서가 그리 굴수록 제가 초라해지고 비참해진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네요. 내가 왜 저런 사람이랑 같은 집안의 며느리인지 난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하긴 본인도 이해가 안 되시겠지.
하나부터 열까지 나랑 비교될 테니까. 혼잣말을 가장한 동서의 조롱 앞에서 저는 어느새 피식 웃는 경지에 다다랐고요. 이윽고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삿날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저는 동서랑 둘이 어떻게 준비를 할지 의논을 할 요량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손목 쑤신다고 너무 힘들어하시고 보호대를 거의 착용하고 계셨거든요. 특히 왼손의 엄지를 거의 못 움직이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정 힘들면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게 워낙 수술의 예후가 썩 훌륭하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권유는 안 드린다고 했었고요. 수술을 받고 나더라도 재발의 가능성이 높단 뜻이었고 가장 좋은 치료법은 웬만하면 아픈 쪽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달만 깁스하고 있어도 훨씬 좋아진다. 그만큼 안 쓰면 안 쓸수록 아픈 부위가 나아지는 것이라고 하셨던 마당인데 제가 감히 시어머니의 손을 빌릴 엄두가 안 났죠. 어머님, 올해 아버님 제사요. 동서랑 제가 둘이서 상의해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또 손목 무리하실까봐 걱정돼서요. 그러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손모가지 팔모가지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너희들한테 고생을 떠안기는구나. 미안하고 면목 없다. 사실 안 그래도 그 날짜에 한의원 예약 접수를 해놓는 바람에 제사상 차리는데 촉박해지면 어떡하지 싶어서 내가 어제부터 걱정을 좀 하고 있던 참이었지 뭐니. 아, 저번에 어머님 한 번 다녀오셨던 거기 한의원이요? 유명하고 인기 많은 데라서 다시 방문하려니까 예약이 안 된다고 그러셨던 곳이잖아요. 현장 접수도 안 받는다고.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예약 자리가 났대요? 누가 그날 예약해놨던 걸 취소했다고 하는구나. 아무래도 거기만큼 쑤시고 아픈 곳을 잘 봐주는 데가 없어서. 그럼 내가 그날에 거기 좀 가서 치료받고 오마. 자리 났다고 하길래 냉큼 예약은 하긴 했는데 날짜가 하필 네 시합이 기일이라 아뿔싸 싶었거든. 너희 덕에 살았다. 그나저나 네가 작은 애 어르고 달래가며 일을 시킬 수 있겠니? 네, 그럼요. 동서가 워낙 똑부러지고 강단 넘치잖아요. 분명히 같이 아버님 제사 준비하는 것에도 문제없이 뚝딱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걔가 똑똑한 거는 그런 거고 네가 부려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게 이제 나는 마음 한구석에서 염려가 되는 건데 아휴 아무렴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래 부탁하마. 고맙다. 시어머니께서 뭘 어떻게 걱정하고 계신 것인지 사실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티를 안 냈을 뿐이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의 제사였어요. 그 무엇보다 시댁 집안에서 중요한 건수였죠. 사실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굳이 힘들게 당신의 제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신 바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펄쩍 뛰셨고 남편과 시동생도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시아버지의 길을 챙길 것이라고 그랬었죠. 마지못한 기색으로 시아버지께서는 제사밥 많이 챙기지 마라. 나는 원래 소식하던 사람이다. 고 말씀을 남기셨고요. 간소하되 정성이 들어간 제사를 준비할 작정이었어요. 평일이었고 남편이나 시동생 모두 그날 일정이 바빴기 때문에 미리 차곡차곡 계획을 잘 짜두었다가 동서랑 얼른 제사 음식을 하면 문제없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네요. 동서가 내뺄까봐 솔직히 걱정된다고 남편한테 말을 했는데요. 남편이 이튿날 시동생한테 연락해서 당부했대요. 동서 단속 잘 하라고요. 사실 자기 아내가 막무가내로 구는데도 은근히 모른 척 해왔던 시동생이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의 제삿날은 잘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는지 시동생이 동생한테 제사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를 해놨습니다. 둘이서 부엌에서 이리저리 일을 할 생각을 하면 불편하기는 했으나 어쨌든 시아버지의 제사인 만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과연 동서가 협조적으로 나왔을까요? 저의 카톡을 받고서 알았다고 답을 해서 저를 안심시켰던 동서는 곧 제 뒤통수를 때렸어요. 제사 하루 전날 저녁 저보고 집 앞에 나와 있으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뭐 줄 게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웬일이지? 준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집 밖에 나가보았어요. 얼마 안 있다가 동서의 차가 앞에 멈춰섰죠. 동네 길이 후졌다느니 어쨌다느니 툴툴거리면서 운전석 창문을 내리곤 저에게 뭔가를 건네주었어요. 형님, 이거 받으세요. 제사 준비 잘 하시고요. 워낙 노동에 이골이 나신 분이니까 잘 하실 테죠? 이건 카드잖아. 동서 신용카드를 왜 나한테 줘? 아, 이걸로 장보라는 거야? 혹시 동서는 제사에 참여 안 할 생각이야?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신 아버님 제사는 같이 해야지. 사람의 마음이고 정성이란 게 있는 건데. 지금 드린 카드가 제 마음이고 정성이에요. 저는 돈 있으니까 카드로 때우는 거고요. 형님은 거지니까 잔말 말고 몸으로 때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로써 저는 제사에 제 몫을 다 하고 참여한 셈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자본주의 사회랍니다. 제가 또 이렇게 무식한 형님한테 유용한 지식 하나 알려드렸네요. 그럼 형님, 수고하세요. 아니, 이미 어찌어찌 하기로 정해놓은 게 다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면 저는 어떡하나요? 너무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웠는데 제가 뭐라고 더 따져 물을 겨를도 없었어요. 깔깔 웃으면서 창문을 올린 동서가 바로 출발해버렸거든요. 차의 뒷공무니만 바라보며 저는 절망했네요. 그리고 속이 답답했어요. 돈으로 때우는 사람, 몸으로 때우는 사람. 이렇게 세상은 정말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구나 싶어서요. 그냥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늦게 귀가한 남편이 별 문제 없는지 물어왔는데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시아버지의 제삿날을 성공적으로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준비는 제가 다 했고요. 한의원에 다녀오신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셨으며 일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달려온 남편이 마무리를 거들어 주었죠. 친척 어르신들도 총 5분이 오셨는데 이 중에서 3분은 시동생과 동서보다도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멋쩍은 기색으로 늦게 도착한 시동생과 동서를 곱지 않은 눈길로 쳐다보셨죠. 동서는 시어머니께로 가서 이렇게 쫑알거렸어요. 어머님, 이거요. 다 제 돈이에요. 제가 힘 좀 썼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무어라 말씀을 하시려고 숨을 크게 들이키셨다가 이내 눈을 질끈 감으시곤 그저 고개만 천천히 내저으셨어요. 동서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저는 동서의 카드를 돌려주면서 말해주었어요. 자, 동서. 여기 어제 나한테 주고 간 신용카드. 참고로 한 푼도 안 썼어. 쓸 이유도 필요도 없어서. 그러세요? 기회를 줘도 걷어차시네? 밥상 차려줘도 떠먹을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 바로 형님이셨군요. 저는 덕분에 돈 아껴서 좋네요. 네, 감사해요. 그나저나 돌아가신 아버님은 제사밥 잘 드셨어야 했을 텐데. 그죠? 동서의 말이 비아냥대는 것처럼 들려서 저는 상대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째서 시어머니께서 동서에게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는지 갑자기 그의 심정을 알 것만 같더라고요. 카드만 달랑 던져놓고 그걸로 제사에 다 참여했다고 당당하게 군 동서한테 왜 쓴소리를 안 하시는 건지. 사실은 시어머니라 아주 잠시나마 원망했는데 차마 쓴소리조차 할 가치가 없어서 그리야 하셨던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저는 그날 시아버지를 향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버님, 드시고 가셨어요? 동서 말처럼 혹시 못 드신 건 아닌지 걱정하는 제가 바보 같은 거겠죠? 그런데 저는 정말 답답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맞아서요. 아버님이 제사밥을 잘 드시면 드셨다고 답이라도 주셔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에서라도 나와주세요.
시아버지께서는 야속하게도 제 꿈에 나와주시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저는 시아버지께 그리 빌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섭섭함을 느낄 겨를이 없었고요. 그런데 조금 당황스러운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어느 날 밤에 시동생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왔는데 술에 취해 있었어요. 속상해서 한잔했대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장인어른 편도암 진단받으셔서 수술했었잖아. 그게 벌써 3년이 다 되어가. 그 후로도 그래도 멀쩡히 잘 사셨는데 지난달에 병원에서 전이 암 확진받으셨어. 현재 시한부이시고 항암 치료 잘 받으면 1년 더 사실 거라고 병원에서는 일단 그렇게 말을 해줬다는데 너무 큰 충격이고 상심하신 장인어른께서 우선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당신께서 마음을 먼저 추스르고 싶다면서 장모님께 그러셨다네. 그런데 엊그제 장모님 쓰러지셨다. 형, 진짜 어떡하냐? 장모님 뇌졸중이야. 동서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였죠. 시동생도 갑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던데 딸 입장인 동서는 얼마나 경황이 없었을까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웬 비극인가 싶어서 저도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동서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위로를 건네야 할지조차 고민이었고요. 이틀 머리를 싸매다가 동서한테 카톡을 남겼어요. 힘내라고, 기도하겠다고 여러 가지 위로의 인사의 말을 해주었죠. 그랬더니 동서가 날 꼴 좋다고 비웃고 있겠네? 그래봤자 네 인생보다 내 인생이 더 우월해. 그러니까 나대지 마. 라고 몇 시간 후에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거 보고선 찹찹한 긴 한숨이 나왔네요. 제 안에서 동서를 향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신경을 꺼버렸네요. 몇 달 후 남편과 둘이서 고대하였던 축복이 찾아왔어요. 임신이었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셨는데 시동생 동서 쪽은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저희 보고 굳이 그쪽에다가 소식 전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기회 봐서 당신께서 직접 알려주시든지 하겠다 하셨어요. 동서가 양친 일로 스트레스가 심한지 월경이 끊겼다는 얘기를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조심스레 말씀해 주시기도 했네요. 저 임신 중기 때 동서가 부친상을 당했어요. 병원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너무 일렀어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집안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라고 뒤집어졌대요. 제가 출산했을 때 시동생은 예전보다 피골이 상접한 몰골이 되어서 와봤는데 동서는 안 왔어요. 남편이 아주 조심스럽게 시동생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두 사람은 아이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자 시동생이 한숨을 쉬면서 그랬어요. 안 그래도 동서가 저의 출산 소식에 산부인과를 가보기로 했대요. 매달 하던 월경을 안 하니까 편해서 그냥 뒀는데 임신할 생각이 들고 나니까 마음이 좀 급해졌나 봐요. 그리고 며칠 후였어요. 동서가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시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아, 그런가 보다 했어요. 별 문제 없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시술 받고 나서 각종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자궁에 암이 있는 게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자궁을 적출하는 수밖에 없다고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이 떨어진 것에 시동생은 넋이 나가 있는 상태였고요. 동서는 현실을 부정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이틀 내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 무슨 해괴한 일이 다 있냐고 하시며 들어 누우셨고요. 요새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이란다. 그나마 우리 귀여운 손주 얼굴 보면서 내가 심신을 달래는구나. 네가 우리 집안으로 시집을 온 게 커다란 복이었나 보다. 먼저 떠난 그 양반이 너를 꼭 며느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게 전부 일리가 있었던 게야.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무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하시는 저희 아이를 자주 보여드리는 것으로 효를 다할 뿐이었죠. 그 시기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결국 동서는 병원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더 퍼지기 전에 얼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게 낫다는 의견들을 동서가 받아들인 것이었죠. 그 후로 너무 기운 없이 지낸다고 그러길래 마음이 찝찝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의 모습도 달라진 게 편찮으신 동서의 모친께는 큰 타격이었나 보더라고요. 아파서 치료받으면 비단 병원비뿐만 아니라 간병인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안 좋은 일, 거기에다가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 일만 생기는 바람에 원래는 금전적으로 여유롭다고 뻗대던 동선의 집안이 거덜나 버렸어요. 마음이 각박해지자 서로에게도 나를 세우게 되었는지 시동생과 동선은 점차 사이가 멀어지더니 현재는 별거 중이에요. 아무래도 이혼까지 갈 것 같네요. 시동생이 그래도 몇 달 전부터 일이 잘 풀리고 있어서 시어머니께선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셨고요. 과연 어떻게 일이 흘러가고 또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는 앞날을 미리 다 보고 계실지 문득문득 저는 그게 궁금해지곤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는 게 맞을까 한참을 고민하다 어렵게 글을 적어봅니다. 제가 구직을 했던 시기에도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서울 소재의 대학교를 나왔는데 수십 군데 서류를 집어넣어도 면접에서 불러주는 회사는 없었어요. 그때는 참 어떻게 살았었는지 어학연수까지 다녀왔어도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죠. 백수 생활이 길어지니 자존감도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눈을 낮춰서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회사에 운이 좋게 취업을 했어요. 말이 좋아서 운이 좋게라고 하지만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잘 나가는 친구들은 저보다 2배 이상의 연봉을 받으며 자랑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취업턱도 제대로 내지 못했죠. 빨리 경력을 쌓아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려는 생각으로 취업하고 한동안은 열심히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명 되지 않았던 회사이기에 사람들 관계가 돈독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회사는 가족회사라 그런지 사장님과 다 아는 분들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를 은근히 무시하더라고요. 학벌 좋아도 일머리는 없네. 이러니까 욕먹는 거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아무것도 잘하는 게 하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존감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인수인계 하나도 없이 그냥 무대뽀로 하나부터 열까지 하라고 하고 다른 직원들은 업무 시간에도 몇 시간씩 커피숍에서 수다나 떨고 오는 그런 회사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지 이런 사람들만 모인 곳에서 회사가 그래도 굴러간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죠. 지금도 제가 첫날 출근을 했을 때 겪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저에게 사수 같은 여자였는데 복잡한 전산 시스템을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더니 다 알겠죠?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서 일하면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도 아니고 찰나의 순간에 그것을 완벽하게 하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것저것 만져보는데 순서가 헷갈리더라고요. 매일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처음 들어갔을 때는 어떤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지 않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알고 보니 전산 시스템이 적어도 2~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혼자 자리에서 한참 버벅이고 있는데 그 여자는 저에게 경석 씨, 제가 말한 자료 언제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여자에게 가서 선배님, 죄송한데 아까 말씀하신 전산 메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 선배는 짜증스러운 말투로 저기요, 저 2번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듣고 입사한 지 1시간도 안 되는 회사를 나가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처음 제가 회사를 입사하고 나서 자기소개를 할 때도 자기 자리에서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심통이 나 있고 불평불만이 많은지, 면전에 대고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본 제가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가르쳐 주세요. 아,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일만 더 많아지게 하고 있어. 들릴 듯 말 듯한 그 말에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린 마음에 없지 않아 상처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기억력이었지만 까먹지 않으려고 잘 메모하는 습관을 가졌고 이후에는 회사 일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날의 충격 때문이었는지 그 선배에게는 좀처럼 좋은 감정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든 참아왔는데 그 선배는 점점 배가 불러오더니 출산 휴가를 갔습니다. 그 사람이 출산 휴가를 간 뒤에는 일이 많아져서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매일 새벽에 택시를 타고 가는 걸 보고 사장님이 이런 저를 안쓰럽게 여겼는지 하루는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면 몸 상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사람 뽑아줄 테니까. 사장님의 배려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보다 7살이 많은 과장님 한 명이 제 사수로 회사에 입사했어요. 30대 중반이었지만 관리를 잘했는지 나이에 비해서 동안인 그분은 저와 함께 일했던 사수와는 다르게 서글서글한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런저런 회사 업무들을 가르쳐 주었는데 덕분에 저는 업무량이 줄고 퇴근도 빨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장님은 사수로서 인생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었어요. 경석 씨, 이런 회사에서 일한다고 너무 불평불만 갖지 마. 나중에 실력 있으면 더 좋은 회사에서 얼마든지 스카우트 되어서 갈 수 있어. 그분은 예전에 대기업에 있었다가 일이 너무 많고 비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에 회사를 퇴사하고 쉬다가 저희 회사로 이직했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 대기업 하는데 막상 가보면 별거 아니야. 사람들 일하는 거 다 똑같아. 어떤 회사에 있더라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일만 잘하면 되는 거야. 라는 조언도 많이 해주었는데 저보다 나이도 많고 사회 경험도 많은 저의 사수가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저도 저 나이가 되면 누군가에게 멋진 사수가 되어서 저런 말을 후배에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지내던 중 회사에서 장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야근이 많아지다 보니 남들 다 퇴근하고 사수와 둘이서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해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팀원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어요. 가끔씩 일을 마치고 둘이 맥주 한잔 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둘이 퇴근을 하고 술 한잔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술이 많이 취해서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경석 씨는 만나는 여자 없어? 아,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누구 만날 여유도 없고요. 또 작은 회사 다니다 보니까 소개팅도 잘 안 들어오네요. 멋쩍은 듯이 대답하자 과장님은 웃으면서 그래? 보면 볼수록 귀엽단 말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그럼 난 어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당황해서 속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대답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아, 너무 좋은 사수님이죠. 과장님 덕분에 이렇게 일 제대로 배우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니 과장님은 웃으시더니 아니, 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알면서 그렇게 돌려 대답하는 거니?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모른 채로 있었는데 과장님은 저에게 다가오더니 입을 맞췄고 평소에 멋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라 차마 거절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하나가 되었고 사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나이 차가 많이 났지만 그때 당시에는 막연한 동경심 같은 걸 사랑이라고 착각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글을 적으면서도 부끄럽지만 그렇게 저희가 연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들처럼 눈이 맞으면 관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다 퇴근한 회사에서도 일을 하다가 그 짓을 하기도 했고 사장실에 몰래 들어가 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때는 많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그렇게라도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네요. 저보다 7살이 많은 아내였기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집안에서 많은 반대를 했었죠.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결혼을 한다고 난리야.
이제 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돈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이냐고. 특히 어머니께서 아내를 못마땅해 했어요. 살면서 한 번도 부모님 말을 거스른 적이 없었지만 사실 결혼만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느라 진을 뺐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나이가 많으면 어떠냐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야단이셨죠. 내일 모레 40인 여자랑 결혼하면 너 아이 생각은 안 하니? 그 나이면 노산이야, 노산. 엄마, 나이 어리다고 다 임신 잘 되는 것도 아니야. 어차피 남들 다 결혼하는 거 그냥 조금 빨리 하면 뭐 어때서 그래.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2달 동안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울며 불며 떼를 쓰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정말 난리였는데 결국 어머니가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휴, 그래. 너네만 잘 살면 되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결혼하는 날까지 아내를 어딘지 모르게 못마땅해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저보다 사회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장인어르신 집안도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은 편이었고 저 역시 적은 연봉에 사회생활을 한 지 2년밖에 안 되었기에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이러다 보니 부모님께서 아내를 좋아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혼집은 아버지 힘을 빌려야 했고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여 신혼집을 계약했습니다. 요즘은 결혼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저는 더군다나 2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 친구들보다는 빨리 결혼한 편이었어요. 친구들도 왜 이렇게 빨리 가냐면서 혹시 사고 쳤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항상 붙어 있다 보니 사실 저로서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24시간 볼 수 있는 게 참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아내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아내는 30대 후반이었고 더 늦게 아이를 가지면 출산할 때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든 이세를 가져보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신혼생활을 조금 더 즐기고 싶었지만 아내가 그렇게 아이를 원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 저도 안간힘을 다해 노력을 했죠. 달력을 체크하고 주기가 되면 열심히 했는데 저희의 노력과는 달리 무심하게도 임신에는 매번 실패했습니다. 어렸을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들과는 관계를 가지며 행여나 임신이 될까 조마조마했었는데 이렇게 아이를 원할 때 계속해서 실패하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렇다고 임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장인어르신이나 부모님이 아내에게 싫은 소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내는 연애할 때에도 TV에 아이들이 나오거나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예뻐했어요. 이런 걸 보고 결혼 전부터 이세 계획을 잠깐 이야기하긴 했었습니다. 임신하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다한 것 같아요. 용하다는 점집도 찾아가서 비싼 돈을 내고 부적도 사보았고 남자 정력에 좋다는 비싼 건강식품을 먹어보기도 했어요. 미신을 믿는 편은 아니었지만 무당이 알려주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서 부부관계를 가졌지만 매번 실패하기 일쑤였어요. 하나의 생명을 가진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언젠가는 생기겠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둘이 사는 것도 좋은데? 라는 제 말에도 아내는 다 자기 때문이라면서 속상해했죠. 시험관 수술 역시 시도해보았는데 확률이 지극히 낮았고 저희 부부에게는 그런 운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가니 저와 아내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아내가 술에 잔뜩 취해와서는 아, 여보, 미안해. 나 때문이야.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 애 가지고 싶은 건 내 욕심인가 봐.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술주정을 하는 아내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아내는 임신이 되지 않은 걸 자기 탓을 하며 술에 의지하는 날이 하루 이틀씩 많아졌습니다. 이런 아내가 너무 걱정되고 저도 온갖 방법을 다 찾아보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았고 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정작 병원에서는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딱히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저희 부부에게 소중한 생명을 안겨주지 못했죠. 아내와의 부부 생활은 임신 외에는 이렇다 할 문제가 없을 만큼 안정적이고 좋았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못 가지는 게 어떤 기분인진 몰라도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가 너무 한탄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내가 가끔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도 안타깝게 여기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아내와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죠. 아내가 생리할 때가 되었는데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으로 임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2줄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 순간 저와 아내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임신이 되다니 너무 행복했죠. 아내를 안아주며 한참 눈물을 글썽였어요. 뱃속의 아이가 혹시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항상 노심초사했고 아내에게 더 지극정성으로 잘 대해주었어요. 딸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특히 아내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내를 닮은 딸아이라면 똑똑하고 예쁘게 잘 클 것 같다고 생각했죠. 유명한 장명소를 가서 큰 돈을 내며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었어요. 이제 몇 개월 뒤면 빛을 볼 아이를 위해서 아기용품도 사고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아내가 불편한 거동을 하는 걸 보고 회사에는 일찍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 조금이라도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돈을 버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 되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아끼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아내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유전자 검사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남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TV 채널을 돌리면서 당신 저런 거 보면 태교에 안 좋아. 우리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자. 라고 말을 했고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웃어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세상에서 누구보다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고 고생한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되는 것이 이러한 기분이라고 생각하며 아내에게 고생했다고 말하고 꼭 안아주었어요.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아내도 저를 보고 힘든 것도 잊은 채로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장인어른도 너무 기뻐해 주시고 저희 아이의 탄생을 축복해 주셨죠. 가장이 되니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는데 얼마 후에 결혼을 앞둔 대학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만나면서 청첩장을 건네주며 가벼운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너도 이번에 애 낳고 벌써 우리 나이가 이렇게 된 거 보면 참 신기해. 그래, 너도 결혼 축하하고. 애 낳는 거는 최대한 미루지 말고 빨리 낳는 게 좋아.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 나도 와이프랑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모른다. 친구 결혼을 축하해주며 그래도 결혼 선배라며 이런저런 결혼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너 친자 검사는 해봤어? 뭐? 그런 걸 뭐하러 해? 당연히 내 앤데.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요즘은 다 한대. 돈도 얼마 들지도 않고. 혹시 모르니까 다 한다고 하던데 너는 안 했어? 우리 회사 대리도 이번에 애 낳고 혹시 몰라서 유전자 검사 해봤는데 자기 애 아니라고 해서 난리였어. 나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애 낳으면 친자 검사는 꼭 해보려고. 물어보니까 돈도 얼마 안 한다고 하더라. 이 말을 들으니 이유 없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내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다 한다고 하는데 저라고 못할 거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난리칠 게 뻔하니 아내 몰래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의뢰를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고 당연히 내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단순히 호기심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처럼 검사 비용도 저렴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받아본 서류는 두 눈을 의심할 만한 결과가 보였어요. 믿을 수 없는 결과에 온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불일치라는 세 글자를 보니 뒤통수를 큰 망치로 새겨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믿었던 아내에게 느낀 배신감이 들었고 아내에게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따졌어요. 당신, 나 몰래 무슨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야?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애 누구 애냐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누구 애긴 누구 애야. 당신 애지. 아내는 뻔뻔하게도 모르는 척 발뺌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보며 당황하면서도 그럴 일 없다고 병원에서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결과가 잘못될 수가 있겠어요. 아내는 이거 진짜 이상해. 거기 무슨 병원인데? 다른 데서 한번 받아보자. 나 진짜 억울해. 나 당신 말고는 만난 남자 정말 없다고. 왜 내 말 안 믿어주는 건데? 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기에 아내의 말대로 다른 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그래, 당신 말대로 검사 한 번 더 받아보자. 그런데 이번에도 아니라고 하면 그땐 진짜 우리 사이도 끝이야. 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래,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어. 수없이 속으로 되뇌이며 간절히 아니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두 번째 결과도 불일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너 뭐야? 너 어디서 몸뚱아리 그렇게 함부로 굴리고 다녔냐고 솔직하게 말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아내는 그제서야 여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며 울며 불며 빌더라고요. 아내는 임신이 안 되던 때 술을 자주 마시고 들어왔는데 그때 술집에서 모르는 남자들과 합석해 딱 한 번 실수한 적이 있다고 실토했어요. 그리고 임신이 되었을 때 당연히 저희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최대한 감정을 죽이면서 냉정하게 참아왔는데 다른 사람과 그 짓거리를 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성의 끈이 무너졌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아내의 뺨을 인정사정 없이 내려쳤습니다. 당신,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뭐? 실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저에게 따귀를 맞은 아내는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죠. 실수라고 실수. 당신은 실수 안 해? 내가 그때 오죽하면 그랬겠어? 내가 임신 못한 게 내 탓이야? 이거 다 네 탓이야. 당신이 잘했으면 3년 동안 애가 안 생겼겠어? 그 남자는 한 번 하고도 임신했는데 당신 성기능이 문제인 거라고! 이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다시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독사 같은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애도 내팽개친 채 바로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아내는 3개월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고 내 새끼가 아닌 남의 새끼를 보는 것이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똥기저귀를 가는 일부터 분유를 타서 먹이는 일, 그리고 새벽에 칭얼대는 아이를 재우는 일까지 유튜브를 보며 배워가며 아이를 케어해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연락처도 지우고 잠수를 탔어요. 저는 중간에서 붕 떠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저는 한계치에 다다랐고 눈물을 머금고 서울 교회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넣고 왔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이 오면 그쪽에 가서 아이를 찾아가라고 할 요량이었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남의 핏줄을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 아이는 아니지만 저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저렇게 버려지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죽을 죄를 짓는 기분이었는데 여전히 아내는 집을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조차 받지 않습니다. 장모님도 전화하면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너무 뻔뻔하고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내 새끼가 아닌 남의 새끼이지만 하루 종일 아이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다시 데려올까 고민은 되지만 차마 내 핏줄이 아닌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보네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양가 부모님 축복 끝에 결혼을 한 30대 남성입니다. 결혼을 하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웃어넘길 수 있을 만한 추억이 된 것 같아서 다른 분들에게도 저희 결혼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젊었던 시절부터 동아리에 들어서 활동하는 걸 좋아했어요. 대학교 때도 학생회를 비롯해서 영화 동아리, 축구 동아리 등등 시간이 빌 때마다 굳이 제가 가입한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괜히 기웃기웃거리면서 아는 사람 있나 살펴보고 했을 정도니까요. 덕분에 이후에 취업을 준비하느라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저의 다양한 동아리 경력을 한껏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동아리 사랑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됐어요. 직장을 다니느라 이전만큼 시간은 못 냈지만 주말에 짬을 내서 뭐라도 하려고 봉사 동아리에 들어서 2주마다 한 번씩 봉사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면서 살던 곳을 벗어나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직장 조건이며 뭐며 전부 이전보다는 좋았지만 너무 외롭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는 사람들은 다 고향에 있는데 저만 혼자 서울로 올라온 거였기 때문에 퇴근하고 가끔 누구 마음 맞는 사람이랑 술이라도 한잔하고 싶어도 부를 사람이 없어서 한동안은 퇴근하면 무조건 집으로만 향했고 정말 못 견디는 날에는 편의점에 들러서 캔맥주 한두 캔을 사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낯선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제가 성격상 회사 사람들이랑은 아무리 친해져도 늘 한 겹 벽을 두는 스타일이라 회사 사람들이랑은 격없이 친해지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게 바로 모임이었습니다. 보니까 요새는 어플이나 오픈 채팅 같은 걸로도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끼리 간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약속을 잡고 만나서 같이 놀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이면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스쳐서 모임 관련 어플을 하나 골라서 바로 깔고 어느 모임에 들어가면 좋을지 이곳저곳 골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모임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매주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술 약속을 가지는 곳도 있었고, 영화에 조예가 깊어서 보고 싶은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즉흥적으로 되는 사람들끼리 만나 영화를 보는 것도 있었죠. 저는 직장이 바쁘기도 했고 워낙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기는 좀 어려워서 조금 자유분방한 곳을 위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곳이 하나 있었죠. 총 모임원도 20명에서 30명 정도라서 100명이 훌쩍 넘는 여러 모임들에 비해서 사람이 그리 많지도 않았고 기본적인 매너만 지키면 별다른 제약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당 모임에 가입 신청을 넣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승인이 되어 같은 모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저는 20대 후반이었는데 모임원은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있더라고요. 다 비슷한 나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서 더 대화하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를 한 일주일쯤 되었을까요? 모임장이 새로운 사람도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술 약속 잡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모이지는 못해서 되는 사람들만 만나자고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가 시간이 된다고 해서 만나기로 한 날짜에 술집 하나를 예약해 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모임에 들어오고 처음으로 바깥에서 약속을 잡는 거라서 정말 엄청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친구를 사귀고 심심할 때 만나서 함께 놀 사람이 필요했던 거라서 제가 가장 고대했던 순간이기도 했죠. 드디어 약속날. 주말이었지만 잠시 회사에 들를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미리 모여 있고 제가 제일 늦게 갔습니다. 술집에 도착하니 낯선 얼굴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서 그런지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았어요. 모두 두루두루는 친해지겠지만 이 중에서도 누구랑 가장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는데 저의 바로 옆에 앉은 여자 한 명이 엄청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처음 그 자리에 들어서면서도 한눈에 확 꽂혔던 것 같아요. 얼굴이 정말 예뻤거든요. 이상형이랑은 관계없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예쁜 외모였던지라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편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편하게 사람 만나려고 나온 모임에서 그렇게 얼굴이 예쁜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속으로 엄청 콧대 높고 도도한 스타일일 거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예상외로 쿨하고 화통한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눈이 높아서 연애하는 꼴을 못 봤다고 합니다. 하긴 그런 얼굴에 성격까지 좋으니 눈이 안 높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라서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렇게 인상적인 첫 만남 이후 그날의 만남이 물꼬를 트여줬는지 저희 모임 사람들은 꽤나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는 곳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날 갑자기 약속을 잡아 만남을 가지기도 했죠. 마침 운이 좋게도 저는 첫날 보았던 그 예쁜 여자분과 직장 위치가 비슷해서 저희끼리 일 끝나고 술 한잔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자는 만나면 만날수록 제 마음에 쏙 들어서 한 네 번째 만날 때부터는 가슴이 두근두근한 것 같이 연애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눈이 높다는 이야기에 아휴, 나 같은 놈이 마음에 차겠어 싶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도전도 안 해보는 건 너무 겁쟁이 같아서 저는 그날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할 수 있도록 열심히 구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자도 제가 본인을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걸 알았을 거예요. 언제부턴가 저랑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여자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친구인 척 가장하며 언제든 남자로서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3년을 공을 들인 끝에 저는 꿈에 그리던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3년이나 매달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몇 달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게 될 거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여자는 단순히 성격 말고도 저와 알게 모르게 잘 맞는 것도 있고 좀 친해지고 나서는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속 이야기도 털어놨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저히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차이고 또 차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결실을 얻을 수 있었죠. 연애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첫 연애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웃은 소리지만 그동안의 연애는 연애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여자친구 앞에서는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좀 보태서 매일매일이 꿈 같은 나날이었어요. 서로 문자를 주고받다가도 내가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한다고?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 실감이 안 나 한참을 멍하니 누워만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약 2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보통 연애를 좀 오래 하면 처음에 불같은 사랑은 조금 식고 정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하죠. 2년이 아주 긴 시간은 아니긴 했지만 저희도 그러긴 했습니다. 언제부턴가는 가슴이 두방망이질 치는 설렘보다는 정말 편한 사람이랑 같이 있다는 느낌의 온기가 더 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온기조차도 새로운 형태의 사랑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예쁜 얼굴 때문에 관심이 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얼굴보다 여자친구의 다른 부분들이 더 눈에 들어왔고 나중에는 여자친구를 이룬 모든 것들이 제게 더없이 중요하고 소중했으니까요. 이러한 저의 마음을 여자친구는 알았을까요? 저희가 딱 사귄 지 2년째가 되는 기념일날 함께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참 담담한 목소리로 우리 결혼이나 할까?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언젠가 막연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고 한다면 지금 여자친구랑 하고 싶었지만 설마 여자친구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낼 줄은 몰라서 정말 놀랐어요. 저는 너무 좋지. 우리 진짜로 결혼하는 거다. 모르는 거 절대 없어. 하며 여자친구가 질릴 정도로 되물으며 확답을 받았고 그날 이후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지나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어디쯤에 살면 좋을지 집도 봐두고 백화점 같은 데 옷을 사러 가다가도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이 보이면 우리 이런 가구들이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레 하면서 이미 신혼생활이 코앞인 듯 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서로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에 저의 알겠다고, 그러면 제가 먼저 여자친구 부모님을 뵙겠다고 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미리 말해둘게. 근데 엄마가 아마 조금 반대할 수도 있을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좀 생각이 많으셔서 그런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는 말고. 각오는 하고 갔습니다. 제 나름대로는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조금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저를 완벽하게 거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너 같은 게 우리 딸을 넘봐? 얘, 이런 애랑 연애를 해주니 주제도 모르고 결혼하겠다고 기어오르는 거 아니니? 등등 마음을 먹고 갔는데도 정신을 아찔하게 할 만한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계속 엄마, 자꾸 왜 그래? 라며 제 편을 들어주려고는 했으나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만 나고 쫓겨나다시피 나온 저는 자연스레 풀이 죽을 수밖에 없었죠. 내가 그렇게 부족한 놈인가? 라는 자괴감이 휘몰아쳤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를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밖에 나오더니 자기가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들어보니 여자친구네 어머니도 소시적 예쁜 얼굴로 엄청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덕에 미스 롯데도 당선이 되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미스 롯데가 된 후 당시 무척이나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가세가 많이 기울어서 그 이후부터는 약간 강박증에 걸린 사람처럼 여자친구에게도 꾸준히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라고 압박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친구에게 여자는 이쁜 게 제일이야. 너도 엄마 닮아서 얼굴 하나는 어디 가도 모자라지 않으니까 예쁘고 어릴 때 꼭 돈 많은 부자 만나서 결혼해야 한다. 라고 하며 본인의 잘 나갔을 적을 생각하면서 이를 강요하고 있던 듯 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본인이 미스 롯데일 때를 못 버리고 계셔. 그래서 자꾸 나한테도 엄마가 아빠랑 결혼한 것처럼 사업가든 뭐든 부자랑 결혼했으면 하더라고. 물론 나는 그럴 생각 없어.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자기도 이름 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솔직히 그 정도면 엄마가 크게 반대 안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미안해. 여자친구는 제게 사과를 하며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내심 어떤 방법을 쓸까 궁금했는데 여자친구는 자기 어머니가 녹록치 않은 사람인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처음부터 나 이 사람이랑 결혼 못하면 그냥 죽을 거야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쳤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 몰라서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저한테 말해주길 그 정도로 안 하면 자기네 엄마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자친구가 강단 있게 나서준 덕분에 여자친구네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애초에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부터 반대를 안 하셨지만 직접 제 여자친구를 보고 난 이후부터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셔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 부모님과 여자친구 어머니가 다 같이 모이는 상견례 날이었어요. 상견례 전부터 저희 부모님은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 엄청 고민하다가 단아하고 깔끔한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정말 중요한 날이면 안 입는 옷을 꺼내 입으셨어요. 그리고 예비 장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모님이 상처를 받으실까봐 넌지시 이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를 한심하듯 쳐다보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약속 장소에 가서 기다리니 곧 여자친구가 어머니랑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자친구네 어머니는 멀리서 볼 때부터 휘황찬란했습니다. 보석을 얼마나 많이 달고 오셨는지 아직 자리에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정말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여자친구 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저희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돈어른. 고생은 뭐 그냥 그렇죠. 어쩜 며느리 될 아이가 사돈어른을 닮아서 이렇게 예뻤네요. 그러는 아드님은 뭐 아닙니다. 솔직히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자친구네 어머니는 무슨 유감이 있는지 저희 부모님한테 엄청 날카롭게 구시더라고요. 부모님도 그걸 아셨는지 표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참고 있는 게 여실히 보여서 저도 애써 웃으면서 넘기려고 했죠. 분위기를 어떻게 풀어보려고 열심히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 여자친구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시골 사람이라고 깔보도 꿇었습니다. 하긴 애초에 돈이 많은 부자와 결혼하길 원하셨으니 저희 집이 눈에 차지는 않으셨겠죠. 저는 그래도 제가 잘하고 그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넘기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상견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갑자기 오늘 서울 올라갈 거다. 네 장모 될 사람한테 나 좀 보자고 하자. 하며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봐도 일단 묻지 말고 만나자는 연락이나 전해. 이대로는 너네 둘 결혼 못 시킨다. 라며 요지부동이었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아버지 서울 올라오시는데 어머니를 뵙자고 하시네. 하며 말을 전했고 다행히 여자친구네 어머니도 시간이 되셔서 저희는 예정되지 않았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돈어른, 갑자기 연락드렸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전처럼 최대한 예의 바르게 여자친구 어머니를 대했지만 여자친구 어머니는 시큰둥한 반응으로 그래서 왜 부르신 거죠? 솔직히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하는 건 너무 당황스럽네요. 라며 여전히 아버지에게 그리 친절하게 굴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전 상견례 자리 때 입었던 옷보다는 조금 더 허름하게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더 나쁘게 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쯤 됐을 때는 저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아무리 여자친구네 어머니라고는 해도 뭐라 한마디는 해야 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품에서 서류 봉투 뭉치를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여자친구 어머니가 묻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땅 문서입니다. 사돈어른 되실 분이 우리 집을 탐탁치 않게 봐서 내 아들까지 멋대로 대우하려고 드는 게 내 썩 기분이 좋지 않아 무리한 거 알면서도 이렇게 갑자기 만나자고 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가 말하시는 엄청난 부자 사업가들에 비해서는 별로일 수 있지만 사실 저희 집은 빈말로라도 절대 못 산다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노는 물론이고 도로가 국도로 개발되면서 보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 많았거든요. 현금 재산도 그렇고 땅도 많았는데 땅의 경우는 임대를 내주면서 임대비를 받고 너무 집에서 가만히만 있으면 건강에도 안 좋고 심심하다는 이유로 쉬엄쉬엄 취미처럼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돈이 적다고 해도 여자친구 어머니의 태도가 기분 나쁠 판에 아버지는 그렇게 돈이 없지도 않은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서 멋대로 가난하다고 판단당하니 본때를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사돈, 시골에 산다고 다 무시하지 마세요. 내 장담하건대 어지간한 서울 사람들보다 우리 집이 더 잘 살 겁니다. 지금 있는 땅들 다 임대 놔주고 있고 나랑 아내 죽으면 이애 누나랑 이애한테 다 돌아갈 건데 이 정도면 사돈어른이 원하는 부자에 맞지 않는가요? 여자친구 어머니, 즉 저희 예비 장모님은 무척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은 아버지가 앞에 던져둔 서류에 향해 있었죠. 자세조차도 시큰둥하기 그지없었던 장모님은 아버지 서류를 대강 훑자마자 허리를 쫙 펴고 금세 웃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뭐 이런 걸 직접 와서 보여주세요. 그냥 저는 하나뿐인 딸이 편하게 결혼 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지 이런 걸 바란 건 아니었어요.
좋아해서 하는 결혼인데 둘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되죠. 라며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모님이 자신의 무리한 태도를 인정하고 아예 사과를 바라는 것 같긴 했지만 일단 장모님이 이전과는 다르게 저희 아버지 눈치도 보고 저한테 어떻게든 잘 대하려는 듯이 행동하는 걸 보고 앞으로 변화해가는 걸 지켜보려는 눈치더라고요. 실제로 그 갑작스러운 만남 이후 장모님은 저한테 자주 연락하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아내랑 같이 있으니 나오라고 불려서 아이고, 이제 우리 집 사위 될 텐데 내가 저녁이라도 사주고 싶어서 하면서 맛있는 식사를 사주시기도 했고 여자친구에게 부탁해서 제가 입을 옷을 선물해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반찬까지 해주더라고요.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사돈어른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네. 내가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사돈어른 만나고도 계속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시골 가서도 내가 썩 기분이 좋지가 않았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무리해서라도 바로 장모님을 말렸어야 했나 싶어서 아버지에게 무척 죄송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는 뭐 나도 며느리 될 아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복수하겠다고 굴었으니 피차 미안하긴 하지. 나중에 며느리 보면 내가 미안했다고 좀 전해줘라. 라며 싱글벙글한 얼굴로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혹시 이번 일로 아버지가 저희 결혼을 원치 않으면 어쩌나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너희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도 며느리 될 아이는 사돈어른 같은 성정은 아니어서 내가 마음에 든다. 이왕 결혼하기로 한 거 잘 살아라. 라며 무척이나 쿨하게 결혼에 대해서는 일절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심 아무리 장모님이 먼저 무시를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땅 문서까지 가져가서 길을 죽인 게 마음이 좀 그랬는지 서울의 유명 호텔에 저희 결혼식을 잡아주었습니다. 저희의 결혼을 성대하게 만들고 싶으셨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장모님이 남들 보이는 걸 중요시하다 보니 장모님 체면을 차려주겠다는 이유도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결혼식 날 장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일전에 무리하게 군 거 사과드릴게요. 이제 한 식구 됐는데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라며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랑 어머니는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장모님을 용서해 주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명절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양가 부모님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가지기도 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좋은 사이인 것 같아요. 물론 저랑 아내도 무척이나 돈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법 해피엔딩이죠? 장모님이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셨다면 솔직히 지금처럼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지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장모님 이야기에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무런 유감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힘든 난관을 이겨내고 결혼한 만큼 평생 행복하게 살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인데요. 들으신 분들의 소감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말하고 나니 어쩐지 저 말고도 어딘가에 있을 법한 이야기이긴 하네요. 썩 즐겁거나 좋기만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게 마무리가 된 만큼 혹여나 남아있을 앙금을 다 털어내고자 다 풀어봤습니다.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바라고 아직 결혼을 예정 중이신 분들은 저와 같은 일은 없기를 바랄게요.